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표본 추출의 개념, 목적, 핵정, 그리고 표본 추출을 이용하는 조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신속성, 경제성, 그 다음에 정확성, 그 다음에 연구 대상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응답률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면접자 또는 조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자 간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있죠. 하지만은 표지보를 하게 되면, 표본 추출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은 없어지게 되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장점은 얘기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 거기에 이제 많이 접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뭐예요? 표본 추출의 의미가 없죠. 모집단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표본 설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가 될 수가 있고, 표본 설계가 잘못된 경우에는 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흔해지고 많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표본 추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어에서 모집단까지 했죠. 그 다음에 연구 모집단이 있습니다. 연구 모집단은 실제로 추출된 표본들의 집합, 실제로 이제 추출됐어요. 모집단은 이 전체 요소들의 총합인데, 요거는 부분 다 모여서 추출된 표본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아서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집단, 이게 이제 연구 모집단이 될 수가 있겠죠. 연구 모집단은 표본이 추출될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 확립된 정의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그 표본 추출에서 추출될 가능성을 보장하기는 거의 어렵죠. 요소들의 목록이 표본 추출 목적을 위해 존재함에도 대체로 그 목록은 다소 불안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는 이제 부주의에서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화가입자들은 이름이나 번호가 누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구 모집단은 표본이 추출될 요소들의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자들은 흔히 자신들의 연구 모집단을 이전의 사례들에서 나타난 것보다 아주 많이 제한을 합니다. 모집단과 연구 모집단 사이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는데 가급적 그 격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남겨줄 수밖에 없는 격차는 어떻게 해요?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제시를 안 하게 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하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는 정보가 수집되고 분석되는 기본 단위입니다. 전형적으로 서베이에서 요소들은 사람이나 특정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이나 가족, 조직 또는 기업은 어떤 연구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0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학대 사례로 규정한 경우에는 10세 이하의 아동이 그 요소가 되겠죠. 그 요소가 됩니다. 10세 이하의 아동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조작적 정의로 10세 이하. 또한 서울 지역에 3명 이상의 아이를 부양하는 가족으로 규정하면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3명 이상의 아동 부양가족, 즉 가족이 요소가 될 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이와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분석 단위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소들과 분석의 단위는 어떤 주어진 연구에서 자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요소는 표본 추출 선택과 관련이 되고 단위는 자료 분석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분석 단위를 많이 써요. 논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분석 단위라고 많이 쓰고 있고, 요소라는 얘기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 분석 단위 얘기를 더 많이 저는 들은 것 같아요.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단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표본 추출 단위는 표본 추출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 혹은 요소들의 집합, 요건 표본 추출 단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일 표본 추출 단계에서 표본 추출 단위는 요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연구자가 그 대학 학생들의 사회복지 의식 조사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대학 단과대학 중에서 표본 추출 단위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단과대학에서 학과의 표본 추출 단위를 선택해서 학생들을 표본 추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표본 추출 단위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단과대학. 두 번째는 학과. 마지막은 학생. 그게 하나의 부분적인 단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용어는 1차적 표본 추출 단위, 여기죠. 1차적. 그 다음에 2차적 표본 추출 단위, 어디에요? 학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표본 추출 단위 어떤 거예요? 이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연속적인 단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발적 표본 추출 방법, 이거는 어떤 거냐? 연구자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수립된 게 아니고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에 우연히 우발적입니다.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추출되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순한 단일 표본 추출 단계를 사용할 때는 학생들이 표본 추출 단위가 되며, 그 표본 추출 단위는 뭐하고 동일할까요? 요소하고 동일이 되다. 요소라고도 할 수 있고 표본 추출 단위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표집 틀이네요. 표집 틀은 뭐냐? 모집단의 목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표집이나 표집의 일부 단계로부터 추출된 표본 추출 단위의 실제적인 목록, 즉 모집 단위 목록. 만약에 논문을 쓸 때는 이 모집단이 어떻게 돼서 형성이 됐다, 이거는 꼭 기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만약에 2000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여기서 추출을 했다, 이런 범위가 꼭 기재가 돼야 되지, 안 그러면은 논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표집틀은 표집이나 표집의 일부 단계로부터 추출된 표본 추출 단위 실제적인 목록이라고 했죠. 단일 단계 표집 설계는 표집틀이 연구 모집 단위 목록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 표본 추출 단위에서는 각 단계에 각기 다른 표집틀이 존재할 수 있죠. 단일 단계 표집 설계에서 표집틀은 연구 모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얘기해서 그 대학의 단과대학 목록, 단과대학 내 학과 목록, 그 다음에 학과 내 학생들의 목록이 표본 추출 단계에서 각기 다른 표집틀이 될 수가 있죠. 하나의 이건 복합 표본 추출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기 표본 추출이 달라요. 표본이 다 다르죠. 단과, 학과, 학생, 이렇게. 표집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표집틀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대표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실제 연구조사를 수행할 경우에 표집틀 마련이 표집이나 이제 자료 수집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관찰 단위가 있네요. 관찰 단위라는 것은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요소 또는 요소의 총합체를, 요거를 자료 수집 단위라고 합니다. 분석의 단위나
관찰의 단위는 대체로 동일하죠. 그러나 이제 또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조사자는 가구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구주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찰 단위가 분석 단위와 동일하면 과제가 좀 단순하는 그러한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치매 노인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치매 노인 수발인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에 분석 단위는 뭡니까? 치매 노인이지만 관찰 단위는 누구예요? 치매 노인 수발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의 애착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면접하는 경우도 분석 단위는 누굽니까? 애죠. 그렇지만 관찰 단위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아의 애착 행동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아를 직접 관찰했다면 이거는 뭡니까? 분석 단위도 영아고 관찰 단위도 영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치가 돼서 과제가 단순화될 수가 있어요. 분석 단위와 관찰 단위가 일치할 경우에 연구 조사자의 작업은 상대적으로 쉽죠. 두 군데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건가에 대한 연구 조사자의 고민과 창의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지 않을 때. 자, 다음에는 뭘까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 자, 변수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상호 배타적인 속성들의 집합. 여기서는 이제 예로 들어서 성이나 연령, 인종, 고용 상태. 이걸 우리 앞에서 볼 때 이건 뭐예요? 성, 명목 측정이었죠. 명목 측도.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고용 상태 같은 경우는 좀 틀린데 대부분 상호 배타적인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은 남성, 여성. 이거 딱 정해져 있죠. 연령도 10대, 20대, 30대, 40대. 10대하고 20대하고 둘이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인종도 백인, 흑인, 황색 이렇게 백인 겸 흑인 이렇게 될 수는 없죠. 꼭 이렇게 이제 아주 반대는 아니지만은 그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용 상태도 그래요. 정규직이 있으면 비정규직이죠. 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바로 이제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모집단의 요소는 주어진 변수에서 자신들의 개별적 속성들로 기술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조사는 흔히 모집단에서 변수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사자들은 모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연령들의 상대적 빈도를 검토함으로써 모집단의 연령 분포를 기술을 하죠. 하나의 변수는 별량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 그 모집단에서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면 속성은 모집단에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가 되죠. 변수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 여성의 수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다 틀립니다.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에 대해서 변성, 연령도 10대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변수가 나타났다. 변수는 상호 배타적인 10대하고는 틀린 다른 그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속성을 변수라고 하고, 만약에 딱 정해져 있어요.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남자만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상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변수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남자가 여기서 중성애자라든지 이런 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상수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변수는 남성, 여성, 성으로 나눠지게 되면 남성, 여성의 변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죠? 그 다음에 통계치와 모수가 있습니다. 통계치라는 것은 뭐냐? 표본 추출이 가지고 있는 값. 그리고 모수라는 것은 모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값. 통계치, 표본 추출이 가지고 있는 값. 모수는
모집단이죠. 가장 큰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값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시의 모든 가족들의 평균 소득과 시 인구의 연령 분포는 뭐예요? 모수죠. 모집단입니다. 어떤 시, 만약에 안양시에 가면 안양시가 몇 명이죠? 100만 명인가요? 안 되나? 남양주는 지금 한 75만 명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모수죠. 전체 모집단이 갖고 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연령 분포, 이거는 연령 분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구수가 이게 모집단의 모수가 될 수가 모수입니다. 사회조사의 중요한 부분은 추출된 표본을 관찰해서 모수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추론 통계라고 하며 표본에서 나온 통계치로부터 모수를 측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과 표본 추출의 연령 분포로부터 계산된 평균 소득은 통계치들은 모수를 측정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모집단에 대해 알고자 하는 어떤 값을 의미합니다. 민을 뜻하는 MA 그리스 미우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요거 모집단이 모수라고 했죠. 요거는 뭐예요? 통계치죠. 여기 있네요. 모수 통계치 평균은 미우 분산 알파2 알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분산은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거 참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도 이런 수학은 안 했죠? 안 했을 거예요. 수치가 나타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전문적인 저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대학원에서도 이런 숫자는 안 했습니다. 다만 모수는 모집단의 수, 통계치는 표본 추출의 평균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표본 추출 절차 및 대표성.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 추출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집단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 표본틀 표집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를 할 것인가, 어떤 수치를 많이 모아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집합 그 수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표집틀을 선정하고 표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 추출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5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집단을 확정을 합니다.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면서 모집단에 대하여 높은 대표성을 가진 표본 추출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모집단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선결 작업이죠. 분명하게 확정된 모집단의 개념과 내용은 향후 진행될 표집 절차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의 내용과 범위, 표본 추출 단위, 연구 기간 이런 것 등을 명확하게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집틀을 선정을 합니다. 표집틀은 모집단이 분명하게 확정되고 나면은 실제로 표본이 추출될 표집틀을 확보해야 되겠죠. 표집틀은 조사 대상이나 표본 단위가 수록된 명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집틀이라는 것은 첫째 단계에서 확정된 모집단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포괄적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이중으로 포함되지 않는 베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돼 있으면 그게 뭡니까? 안 되겠죠. 오류가 생기겠죠. 세 번째로는 표집 방법을 결정합니다. 연구자의 목적과 연구의 대상인 모집단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표본이 추출될 표집틀이 확보가 되면 가장 적절한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연구 목적 및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고려해서 다양한 확률 표집 및 비확률 표집 방법들 중에서 효과적인 표집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표본 추출의 크기. 표본 추출의 크기는 표본 추출이 모집단을 얼마나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표집 절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 됩니다. 연구자는 가장 적절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 추출 크기를 표본 방법, 표집 방법, 모집단의 성격, 연구 기간과 비용, 연구자와 조사자의 능력 등의 관련 요인들을 상세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결정된 지침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표집을 행합니다. 표집하는 거죠. 모집단이 확정이 되고 표집 방법 및 표본 추출의 크기가 결정이 되면 연구자는 결정된 방법에 따라서 실제 표집을 실시하여 표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표본 추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이라고 하면 모집단에 소속된 여러 요소들의 다양한 특성을 골고루 잘 포함하고 있는 표본을 말합니다. 즉, 표본 추출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과 비교할수록 대표성이 높은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교과서에 널리 인용되는 두 가지 예는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선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본 추출 조사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한 여러 기관 가운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는 1924년에서 32년 사이 세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크게 평판이 높아졌지만 1936년에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의 표본 추출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가 아닌 랜던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라고 잘못 예측했습니다. 실제 누가 됐습니까? 루즈벨트가 됐죠.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지는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등록부를 표집 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경제 여건상 전화 또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런 사람들은 표본 추출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하고 자동차 등록부만 갖고 했으니까. 그거 전화번호하고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표심이 어떤지를 읽지를 못한 거죠. 따라서 표본 추출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저소득층이 실제보다 훨씬 적게 포함된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저소득층에서 많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표본에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죠. 주로 공화당을 지지하는 중산층 이상의 표본 추출이 편중되어서 랜던이라는 이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선거 결과를 예측하게 됐습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와는 달리 성별이나 인종별, 거주 지역별로 일정한 수의 표본 추출을 뽑는 할당 표본 추출제를 사용한 갤럽은 1936년에서 1944년간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여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선거에서는 예측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인구의 도시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예전의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표본 추출을 할당함으로써 농촌 인구를 실제보다 과다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인구가 많은데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더 따라서 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 10%, 농촌에서도 1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대표성이라는 용어는 정밀하고 과학적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에 대한 논의에서는 유용한 개념이다. 우리도 그럴 때 누가 우리 만약에 안양학습관이나 남양주학습관의 대표는 누굽니까? 과대님이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대표는 맞지만 그래도 한 반을 맡은 대표분이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은 과대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일 표본 추출의 전체 집합 특성들이 모집단과 동일한 전체 집합 특성들과 밀접하게 유사하다면 표본 추출은 뭐예요? 모집단에 대한 대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표본 추출들이 모든 측면에서 대표적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표성은 그 연구와 본질적인 관심들과 관련된 특성들에 제한이 됩니다. 확률 포집의 기본 원리는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 추출에서 선택될 동등한 기회 중요하죠. 갖는다고 한다면은 표본 추출이 자신의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질을 갖는 표본 추출을 동일 확률 선택 방법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자, 근데 표본 추출에서 동일 확률 선택 방법으로 표본을 주의 깊게 선택하였을 때조차도 완벽하게 모집단을 대표할 수는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성을 가지려면 모집단이죠. 그 모집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 표본 추출은 두 가지 새로운 특별한 이점을 제공하는데 시간이 꽤 지났네요. 이건 3교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여기서 끝낼게요.